중간에 항상 3년차가 되면 엄청나게 큰 폭의 조정이 한 번 와요. 이 3년차에는 약간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3년차가 좀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번에 또 신간 V 시그널 네. 요 책을 내셨잖아요. 네. 오늘 요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왜냐하면 이제 V 시그널이니까 이거 시그널을 잘 알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건데 핵심 메시지 짧게 일단 뭔지 한번 듣고 한번 가볼게요. 네, 이 부의 시그널이라고 처음에 제목을 정한 이유가요. 이 많은 분들이 아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주식 투자를 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언제 투자를 해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쵸. 뭐 아무 때나 뭐 좋은 주식 삼성전자니 카카오니 이런 주식 사갖고 계속 묻어두면 된다. 또 실제로 일부 전문가분들 중에는 30년 동안 묻어두면 그런 주식은 얼마든지 나중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 얘기하니까. 너무 많았죠. 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느냐? 올해 1월에 삼성전자 사셨던 분들은 아마 네. 한 15%까지도 맞아요. 손해를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더 크죠. 심지어 30% 넘게. 갑작스레. 네, 그것도 갑작스레. 특히 7, 8월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사셨는데 네. 9월 달에 이건 뭐 갑자기 뚝 떨어지는데 야, 이거 도대체 견딜 수 있나? 이건 문제가 있는데요. 네, 제가 주주입니다. 네.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이 인간의 심리를 너무 무시한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건 알죠. 언젠간 뭐 5년, 10년 아니면 뭐 짧게 1년이라도 견디면 언젠간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인간이 견딜 수가 없는 게요. 네. 처음에 5% 빠졌을 때 참아요. 10% 빠져도 참아요. 참죠. 근데 한 15%, 20% 빠지면 정말 내가 못 참는 선이 어디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내가 팔고 나면 조금만 더 떨어져서 그런가 했더니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되고 맞아요. 그런 어떤 투자의 실패를 자꾸만 하게 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돼 왔는데 네. 이걸 넘어서려면 결국은 투자의 시그널 그리고 네. 부의 시그널을 좀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점도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 사도 상관없다. 뭐 우량 주식 사면 언제든 돈이 된다라는 생각은 아마 21년에는 아마 다 깨졌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아마 이 책을 20년에 냈으면 네. 아무도 관심 안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이 뭐라도 사면 사면 되니까. 된다. 사면 된다. 다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네. 텐데 그래서 어떤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도대체 좋은 주식이라는 게 뭔가. 네. 저는 김 작가님의 럭키 여기서 네. 진짜 저도 공감하는 게 있거든요. 좋은 운을 내뿜는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쵸. 이런 김 작가님과 이렇게 만남으로써 서로 좋은 운을 주고받고 네. 이게 굉장히 그쵸.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좋은 기업은 좋은 시그널을 반드시 내뿜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그널을 왜 못 알아보냐면 네. 세상에 시그널하고 노이즈하고 지금 비율을 보면 노이즈 잡음이잖아요. 시그널 신호잖아요. 네. 저는 100대 1쯤 되는 것 같아요. 노이즈가 100개면 시그널은 1개 정도거든요. 네. 도대체 뭐가 노이즈고 뭐가 시그널인지 정확하게 이걸 파악해야 잘못된 기업에 현혹되지 않고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점 찍을 때 꼭 여기에 확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 피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나쁜 기업을 찾아내는 시그널. 네. 이렇게 세 가지 시그널에 저는 이 방점을 두고 이번 네. 책을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의 시그널. 그게 뭔가요? 제가 책에 보니까 한 5가지 좀 나와 있던데. 네, 그렇죠. 제가 이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시그널이요. 네. 바로 이 강세장 3년차의 흐름을 네.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지금 네. 강세장 몇 년 차죠? 지금 2년 차죠. 2년 차. 그러니까 네. 이제 내년을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이번 책을 준비했다 해도 그쵸.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 마크 트웨인이 했다는 도시 괴담이 있는데 왜 도시 괴담이라 그러냐면 마크 트웨인이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이 했다는 말을 증거는 근데 없고. 어떤 얘기냐면 이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흐름은 반복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이 너무 좋으니까 다들 마크 트웨인이 했다라고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가 반드시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비슷한 어떤 패턴을 보이거든요. 근데 강세장에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 있는데 뭔데요? 자, 주가가 대폭락을 한번 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반등을 하죠. 네. 그러면 강세장 1년차, 2년차, 3년차를 해서 평균을 냅니다. 네. 지금까지 대공황 이후 강세장은 모두 13번 있었는데 총 13번. 네, 총 13번의 평균을 내요. 자, 그러면 1년차의 상승률이 몇 %였냐? 47%였습니다. 그러면 1년차가 언제냐?
2020년 3월부터 21년 3월까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강세장은 3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다 얘기하시는데 꼭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그럼 3월과 3월 사이에 하면 요번에는 몇 퍼센트 올랐냐? 74%가 올랐습니다. 강세장 평균보다 1.5배 이상 올랐죠.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앞자리 뒷자리가 바뀐 거네요. 네, 그렇죠. 4774. 네. 재밌어요. S&P 500 기준으로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미국의 지수가 그렇게 올랐어요. 네. 자, 그런데 강세장 2년 차에는 그러면 역대 평균 어떻게 됐냐? 미국의 지수가 S&P 네. 500이 11%가 올랐습니다. 어, 자, 그러면 11%. 자, 강세장 2년 차가 21년 3월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는 몇 퍼센트 올랐냐? 네. 12.5%. 지금 반년 됐잖아요. 네. 9월이니까 지금 녹화하는 때가. 그러니까 그 12.5%가 올랐으니까 네. 이미 올해 오를 거의 평균은 넘어선 거죠, 벌써. 네. 잘 오른 거죠. 그러니까 2배라는 걸 생각해보면 아직도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느냐. 1.5배 정도 오르면 한 6%에서 한 7% 정도는 더 오를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이제 그렇게 완전히 똑같이 패턴이 반복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다만 어쨌든 2년차 때까지는 대체로 괜찮았어요. 네. 그러다가 3년차가 되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상승률이 4%에 불과합니다. 13번 평균을 냈을 때. 어,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연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가 끝날 때는 오르지만 문제는 중간에 항상 3년차가 되면 엄청나게 큰 폭의 조정이 한 번 와요. 그래서 강세장 3년차의 아주 대표적인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강세장이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네. 그럼 3년차가 몇 년 차겠어요? 바로 2011년이죠. 2011년에 18%나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해서 끝나긴 했어요. 변동성이 좀 심하다는 네, 얘기. 변동성이 심하죠. 그래서 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중간에 18%가 떨어지니까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 코스피는 얼마나 떨어졌냐? 24%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보다 항상 보면 한 20% 정도 더 떨어져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3년 차에 굉장히 주가가 떨어진 적이 많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 3년 차 신드롬이다. 이 3년 차에는 약간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 3년 차에 왜 그럼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을까? 네. 궁금증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3년 차에 주가가 안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네. 돈을 풀잖아요, 중앙은행에서. 풀죠. 네, 돈을 푸는데 자, 보통 한 3년 되면 그렇게 나빠졌던 경제가 이렇게 실물 경제가 살아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돈줄을 좀 죄기 시작하죠. 죄죠. 네, 두 번째 또 문제가 뭐냐면 항상 3년 차쯤 되면 물가가 이렇게 들썩들썩해요. 2011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양적 완화 중단해 버렸어요. 네. 그것도 지금처럼 테이퍼링 한다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건 양적 완화 규모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점점 가늘어지다 이런 네. 뜻인데 2011년에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양적 완화 중단 딱 이래버린 거죠. 네. 그랬더니 주가가 18%나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네. 이제 3년 차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3년 차가 좀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간은. 예전 네. 같으면 이 3년 차 한 중반 정도에 왔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워낙 돈 푸는 속도가 빨랐거든요. 빨랐죠. 네. 얼마나 빨랐는지 김 작가님이 정말 잘 아시잖아요. 워낙 경제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셨으니까. 원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 돈을 푸는데 6년 동안 한 3조 달러 정도를 풀었는데 3조 달러 좀 넘게 풀었죠. 이번에는 석 달 만에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이 기간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모든 게 좀 1.5배속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3년차 신드롬이 뭐 2011년하고 비슷하게 온다 그러면 내년 여름쯤에 나와야 정상이지만 네. 이게 벌써부터 물가가 뭐 예전하고 다르게 벌써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차 신드롬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그널을 알려드릴 텐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시그널들을 하나씩 봐가면서 네. 야, 이게 3년 차니까 내년 여름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패턴은 반복되지만 그 흐름이 유사하긴 하지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시그널을 봐가면서 네. 실물 경제가 회복돼가는 시그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시그널이 오면 그러면 후속타로 돈줄을 재고 그게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주식을 미리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약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아직 못 샀네. 이거 언제 사지? 고민하신 분들한테는 박앤세일의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네. 지금 이 어떤 3년차 강세장 3년차의 어떤 흐름 같은 걸 좀 파악을 하고 네. 그 3년차 흐름이 언제 오느냐를 시그널을 통해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3년 차가 지난 역사를 토대로 보면 내년 여름쯤일 확률이 좀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최근에는 너무 많이 돈을 네. 풀었기 때문에 좀 당겨질 수가 있다. 네.
드신 건가요? 네, 살짝 당겨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과거에 반복됐던 위기의 패턴을 배우고 네. 기회로 삼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패턴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FOMO, Fear of Missing Out. 그렇죠. 지금 투자해 놓으신 상태입니까? FOMO에 시달리고 계신 상태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저는 투자해 놓은 상태인데 네. 더 이게 할 또 걸? 투자해놔도 아, 투자해놔도. 고점에서 이제 갑자기 너무 많이 네. 떨어져서 네,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여기 왔을 때 해드렸던 말씀 기억나세요? 제가 뭐라고 202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가 주가 지수가 3천을 넘을 수도 있고 좀 좋을 수 있지만 네. 그 다음에 그게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맞아요, 제가 맞아요. 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죠. 그때 버블에 네. 대한 신호 위험하다는 그렇죠. 걸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한 21년 그때 네. 우리가 3천을 넘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게 동시에 어쩌면 최고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는 한동안 박스권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어떤 시기의 패턴, 과거에 반복됐던 패턴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 얘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포모에 빠지신 분들을 위한 네. 위로의 말씀과 그 다음에 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포모에 빠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위기가 지금까지 이제 대공황 이후에 90년이 좀 넘었잖아요. 네. 위기가 몇 번 와봤는지 이걸 제가 세봤어요. 네. 25번이 왔습니다. 25번. 야, 진짜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위기의 기준을 제가 뭘로 잡았냐면 주가가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한 20% 가까이 빠지는 것 전부 다 이제 위기로 제가 이제 분류를 했더니 지금 이게 이제 네. 25번인 거고 아까 네. 13번은 네. 13번은 주가가 30% 이상 빠졌을 때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20% 가까이 빠진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위기라는 표현보다는 전 이제 약세장 이런 정도로 쓰는데 20% 가까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반액 세일, 그렇죠. 굉장히 이제 무슨 백화점으로 치면 세일 기간이기도 하고 주식을 아직 안 사신 분들한테 굉장히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주가 하락이 3년 7개월마다 한 번씩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좀 흥미로운 건 네. 이게 3년 7개월마다 규칙적으로 온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올 때 한꺼번에 같이 왔다가 그다음에 좀 한 7, 8년 안 왔다가 또 한 1, 2년마다 바로 계속해서 오다가 또 7, 8년 안 왔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3년 7개월마다 평균적으로 왔지만 네. 이때 이제 주가가 20% 가까이 빠질 때 우리나라도 얼마나 빠지겠어요? 보통 25에서 30 정도 빠집니다. 미국이 S&P 500 지수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주식 투자를 좀 못했네 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렇게 위기가 자주 왔고 반복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이제 평소에 어떻게 투자할지 계획을 좀 세워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25번의 위기가 있었다라는 건 25번 것만큼 내가 저점에 살 수 있는 시그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간의 심리가 꼭 그렇잖아요. 우리가 백화점 갈 때는 네. 세일할 때 가시잖아요. 저도 맞아요. 세일할 때 자주 가요. 세일할 때 근데 가죠. 정상 갈 때는 뭔가 좀 사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뭔가 손해본 느낌이. 네네. 근데 주식은 정반대잖아요. 네. 세일할 때는 공포에 빠져서 못 안 사. 사다가. 네. 그렇게 가까워 사고 싶다는 분이 지금 안 사. 그렇죠. 그래서 이 세일할 때 주식을 살려면 계획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걸 일종의 철저하게 본인 스스로 계획을 세워놓으려면 과거의 패턴을 철저하게 좀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이건 제가 이제 차차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아마 이제 세 번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안전자산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때. 네. 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난해 김 작가 TV에 나와서 했던 말씀인데요. 이제 달러와 현금을 꼭 확보해둬라. 맞아, 그 이렇게 얘기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준도 말씀드렸어요. 3년 평균보다 낮으면 달러를 사두세요. 맞아, 그러면서 맞아. 기억납니다. 1120원 이하면 사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그때 출연했을 때 1160원 정도였어요. 저는 그때 돈도 기억나기 때문에 1달러에 1160원이라 지금은 좀 비쌉니다. 근데 이게 1120원 이하로 내려가면 사세요라고 했는데 그 출연하고 나서 한 석 달 뒤, 넉 달 뒤에 1100원대 아래로 깨졌었어요. 네. 1099원대까지 지금 갔었거든요. 얼마인데요? 지금은 다시 1180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뭐 1170원에서 119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왜 김 작가 TV 나올 때마다 이렇게 환율이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게 환율이라는 게 뭐 그 자체로 투자를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달러로 투자를 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투기 하신 분들인데 그걸로 돈 벌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처럼 사두면 언젠가 오르겠지 이게 아니라 환율은 요동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사줘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뭐냐? 3년 평균보다 낮아지면 사라. 이게 항상 기준이고
제가 이제 최근에 3년 평균을 재보니까 이게 1120원이더라. 그래서 이제 김 작가 TV 그 출연 사이에 그 인터벌 사이에 1100원 이하가 있었는데 혹시 그때 방송을 다 보셨다면 그리고 혹시 지키셨다면 아마 달러를 환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때는 제가 이제 달러 예금도 들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달러를 보관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달러를 환전을 해뒀으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달러를 많이 확보해뒀던 때가 2019년 같은 경우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은행 예금도 많이 추천했었어요. 2019년에. 왜냐면 그때는 이제 원화 예금이 한 2.4%에서 5% 정도의 금리를 줬는데 달러 예금을 그 당시에 뭐 땡땡 은행에 가면 진짜 금리가 높은 땡땡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때 당시에 3%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일단 환차 이익도 볼 수 있었고 2019년에 그때 환율이 또 역시 1,120원 이하에서 저는 환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2020년대에는 뭐 1,200원대 후반까지 갔었으니까요. 자, 그렇게 환전을 해뒀다가 위기가 오면 두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환전을 해뒀던 달러를 가지고 싸진 미국 주식을 사도 되고요. 그렇죠. 자, 이거를 원화로 바꿔서 1,280원, 1,290원까지 갔었으니까 이걸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을 사도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달러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위기가 오거나 혹시 주가 조정이 왔을 때 좋거든요. 맞아. 자, 그럼 달러를 근데 어디다 보관해 둘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유자금을 그래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라 이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박 기자 좀 똑바로 좀 얘기해봐.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예전 같으면 저는 은행 예금을 많이 이제 권해드렸을 텐데 요즘에 금리가 가보세요. 땡땡은행도 제가 좋아했던 하도 이 달러 금리를 많이 줘서 좋아했던 제가 애용했던 은행인데 물어봤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금리가? 0%. 금리를 줄 리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금리가 0%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관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권하는 방식은 미국 채권 ETF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장기 미국 국채 ETF TLT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식 투자랑 굉장히 비슷해서 굉장히 막 들쭉날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TLT 같은 걸 사시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달러를 보관하는 방식 중에서 이제 권해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회사채랑 국채랑 적절히 섞어놔서 가격이 잘 변하지 않는 ETF 중에 AGG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배당금을 주냐면 월 배당을 주는데 매달 배당이 나와요. 이걸 1년치를 합쳐보면 지금 한 2.2% 정도 줍니다. 근데 이게 가격 변화가 별로 없어요. 최근 한 7년 동안 평균 상승률이 한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한 20% 정도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만약에 7년 동안 샀으면 AGG를 샀으면 이제 배당을 한 2, 3% 받고 한 중간에 한 3%도 있었고요. 4%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으니까 한 3% 평균 보고 그 배당 한 3%, 그다음에 또 상승률도 3%. 예를 들어서 한 40% 정도 이득을 받겠지만 앞으로 AGG 가격이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AGG 가격은 제가 보기엔 좀 비싼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가격 변동이 워낙 적다 보니까 스트레스 없이 그래 좀 적게 받으면서 달러를 보관해 두는 거죠. 이 보관해 두는 목적은 뭐냐? 혹시 나중에 또 똑같은 경우가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기가 오면 똑같이 어떻게 되죠? 제가 2019년에 굉장히 많은 유튜브에 나와서 여러분들 달러 예금하세요. 왜 달러 예금 안 합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유튜브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셨다는 분들도 제가 보면 댓글에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1120원 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를 바꿔 놓으셨던 분들이 AGG 같은 데 이렇게 넣어 놓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한국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도 폭락하고 한국도 같이 폭락해요. 그럼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 ETF를 팔고 미국 주식을 사도 되고 뭐 자기 취향에 따라 본인 취향에 따라 이걸 다시 예를 들어서 AGG를 팔고 환전해서 이걸 환율이 높을 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주식을 산다든가 이게 재밌는 거는요. 이게 나라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보면 위기가 올 때마다 막 환율이 들쭉날쭉한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외화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 이 원화 완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저번에 사실은 2020년에 우리나라 환율이 막 1,300원, 1,400원대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권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2019년에 제가 많은 유튜브에서 달러 꼭 그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시라고 이런 분들이 1,200원대 후반대가 가니까 이걸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을 사신 분들 이렇게 현명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도 안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을 통해서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달러 자산과 현금이라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현금이 사실 달러 현금입니다. 달러 현금. 요즘에는 달러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달러가 없더라도 미국 주식이나 ETF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죠.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은 이제 AGG는 제가 수많은 예 중에 하나고요.
자신이 이제 적합한 게 있을 거예요. 이 상품을 다 연구해 보셔야 되지. 제가 이렇게 막 권했다고 해서 그 상품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ETF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AGG 비슷한 것들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의 취향하고 맞는 상품을 잘 골라서 아, 난 이런 게 좋겠다 하는 걸 이제 기회를 봐서 혹시 그런 걸 다 잘 모르겠으면 네. 그 대표적인 지수 추종하는 거 SPY랑 QQQ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그걸 사놓고 네. 그냥 그 좀 그래도 그게 다른 것보다 개별 종목보다 안전하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까요? 네, 저는 사실 달러 보관 방법 중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하도 많이 오르니까 이게 무슨 AGG 같은 거 뭐 1년에 그동안 연평균 기껏해야 3% 올랐는데 나 이건 정말 성이 안 차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약간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SPY 같은데 아마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SPY나 이런 것들이 장점이 뭐냐 하면 주가가 떨어진 만큼 또 이렇게 환율이 올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혹시 손실을 보더라도 이 환차 이익으로 이걸 약간 일부를 커버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보면 100% 커버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저도 갖고 있어 왔으니까 주가가 대폭락을 할 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느냐 이제 심리적 안정이 그러면 한 6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주가가 떨어진 거에 환율이 올라서 원화로 환산해 보면 기분이 좀 덜 나쁜 거죠. 정신적 충격이 좀 훨씬 덜해요. 그래서 이걸 뭐 주가가 떨어질 걸 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맞출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약간 거짓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구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떨어졌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항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있다가 이 떨어졌네? 그럼 위험자산에 안전자산을 팔고 위험자산을 사는 방법이 옳은 거지. 이걸 예측을 하고 자꾸 이걸 옮기려고 그러면 증권사가 좋아하겠죠. 아이고 내 수수료 올려주는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V 시그널 이 책이 나오는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성공할 혁신 기업에 올라타라는 건데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 좋은 기업들, 이런 성공할 혁신 기업들은 다 신호를 내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용어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이건 도대체 뭐야? 자율주행. 그러면 이게 뭐 기업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엔비디아도 공부하고 요즘 많은 투자자들이 전부 다 IT 전문가가 됐어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진짜 개인 투자분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닌 게요. 그렇게 제가 엔비디아 정말 좋은 줄 알고 사면 이상하게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다 좋다 그래서 샀는데 내가 사면 떨어져. 네,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 이유가 항상 보면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상가 있잖아요. 상가 투자도 보면 이게 전 세계가 또 똑같더라고요. 상가 투자를 할 때 보면 이제 베를린에 제가 집이 있으세요? 집 투자, 집값에 대해서 집 투자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러 베를린 취재를 갔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청년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젠트리피케이션도 취재를 하고 베를린이 그 당시에 이제 아주 뜨거운 핫한 플레이스였거든요, 유럽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 이제 서울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 뭐 가로수길이라든가 뭐 경리단길 이렇게 유명한 데가 서울에 있어요. 이런 지역들이. 근데 베를린에도 똑같은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이나 뭐 베를린이나 똑같아요. 어떤 지역이 처음에 뜰 때 먼저 가난한 예술인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싸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예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취향이 워낙 또 좀 독특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니까 이분들을 위한 카페들은 아주 독특한 것들이 생겨요. 베를린도 제가 갔을 때 초기였어요. 그때 저희 이제 코디네이터라 그래서 가이드 해주신 분이 베를린에 땅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 말씀이 맞았습니다. 가격이 한 5배 올랐나? 네, 맞았지만 제가 그렇다고 독일에 땅을 살 수는 없죠.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취재 갔을 때보다 몇 배가 올랐는데 베를린에서도 똑같은 현상 또 아니면 경리단길이나 가로수길도 똑같은데요. 예술인들이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꼭 대기업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비싼 임대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비싸게 집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훨씬 더 높이게 되고 자 임대료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특색 있는 가게들은 쫓겨나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대중적인 가게들, 체인점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스타벅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거기가 그동안은 굉장히 특색 있고 너무 재밌고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 핫한 힙한 플레이스로 점점 인기를 얻다가 그렇게 평범한 가게가 되면 뭐 옛날에 압구정동의 로데오 거리라든가 가로수길 경리단길이 지금 현재 사양길을 걷게 되는데 이게 모든 상가가 똑같이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주식 투자인데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어떤 기업이 또는 어떤 산업이 특히 예를 들어서 혁신 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완벽하게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거든요.
이 라이프 사이클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인터넷을 검색해 보세요. 가트너사의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이프 사이클 자막으로 내주실 거죠? 이렇게 네. 자막으로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 인터넷에 검색이 가능한데 이렇게 사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술 촉발 단계를 지나서 과도한 관심 단계, 환멸 단계를 지나서 이렇게 점점 깨달음의 단계를 얻어가는 이런 단계를 거쳐갔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네, 전기차. 요즘에 전기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테슬라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세계 최초로 발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건 19세기 중반이에요. 지금이 아니군요. 네, 지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네. 2차 전기, 이게 2차 전지니까 충전이 가능한 거죠. 이 2차 전지로 가는 자동차가 나온 건 1881년이었어요. 오. 기술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던 게 1900년대 초반에는 이 자동차가 네. 50km나 갈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내연기관도 형편없었기 때문에 꽤 괜찮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증기 자동차가 40%, 전기 자동차가 40%,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가 20%, 네. 전기차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내연기관이 확 따라잡으면서 이걸 완전히 몰아내고 내연기관 차로 우리가 전부 다 개솔린 차를 타게 된 거거든요. 네. 자, 어떤 기술이 이렇게 촉발되고 정말 과도한 이 기대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환멸 단계를 꼭 갑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렇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환멸 단계를 거의 100년을 겪었던 건데 대표적인 게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때는 정말 3D 프린터 얼마나 이걸로 될 줄 알았어요. 저는 KBS 생방송에서 3D 프린터로 이렇게 인쇄한 초콜릿도 먹어보고 이러면서 집을 방송하고 짓는다, 뭐 여러 가지. 네, 별걸 다 해봤어요. 네. 근데 지금 3D 프린터가 아직 우리 생활 속으로 안 들어오고 있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편해지고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때 이때 깨달음의 단계로 갑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기 좋은 때 그때는 언제냐? 항상 보면 초기에 기술 촉발 단계에 아주 일찌감치 투자를 해서 가장 사람들이 뜨겁게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이때 주식을 팔던가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환멸 단계로 갔을 때 네. 그때 미리 알아보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쓰레기통에서 꽃이 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환멸 단계에서 많은 산업들이 죽어요. 네. 살아나지 못하고. 네. 예를 들어 3D 프린터가 지금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직 모르거든요. 모르죠. 전기차도 사실 100년 동안은 몰랐던 거잖아요. 네. 다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죠. 네. 근데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환멸 단계에서 다시 꽃을 찾아내는 노력. 이 두 가지가 주식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항상 어디서 투자를 하느냐? 과도한 기대 단계에서 투자를 해서 항상 보면 이 꼭지에 물려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 성공한 혁신 기업에 올라탈 때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그런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힘, 네. 그걸 키워야 되고요. 그건 이제 김 작가님하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네. 그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기업에 올라탈 때 가지고 있어야 될 또 하나가 바로 이 사이클, 어떤 혁신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네. 진짜 고마운 점은 뭐냐면 이 같은 회사가 이 컨설팅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어떤 기술이 지금 이 기술 촉발 단계에 있고 또는 혁신 단계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이게 점도표를 쫙 그려줘요. 그게 맞나요? 네. 거의? 100% 맞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표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되죠. 왜냐면 같은 회사도 100% 믿으면 안 되는 게 그쵸, 그쵸. 여기에는 물론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들이 있는 건 맞지만 사실 그 분야를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보다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현재 이제 종사하는 분야 있잖아요. 네. 이 분야하고 그 점도표하고 혹시 연관된 분야가 있으면 그러면 자기의 전문성과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 점도표하고 과연 나하고 얼마나 100%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 본인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 투자처. 네. 제가 보기엔 그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점 찍혀 있는 게 한 100개쯤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네. 이 질문 한 개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전기차는 네. 지금 어느 구간에 있다고 보시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깨달음의 단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 깨달음의 단계의 기준은 뭐냐 하면 네. 바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정교해졌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그 깨달음의 단계로 가면서 대중화가 되거든요. 네.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랑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마감 품질이에요.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 저는 얼리 어답터입니다. 네. 김 작가님도 얼리 어답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뭔가 새로운 거 나오면 옛날에 PDA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알죠. 돈 낭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진짜 돈을 쓸데없는 계속 써요. 저는 네. 그렇게 얼리 어답터로 뭘 사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뭔가. 그렇게 좀 조잡해도 PDA가 지금의 스마트폰에 비하면 엄청나게 조잡한데도 네. 그거 갖고 다 해봤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처음에 나온 애플2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사보고 조립해서 분해해보고 컴퓨터 이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시간 나오면 뭐 했냐? 컴퓨터를 일단 뜯어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다시 조립해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얼리 어답터 분해하고 조립이 가능하셨어요? 네네. 그 당시에는 지금은 굉장히 쉬운 기술이지만 네. 그 당시에는 그 정도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 컴퓨터 샀다 그러면 네. 항상 제가 조립하러 갔습니다. 아. 돈을 안 주더라고요. 누가 보면 이제 기자님이 그 컴퓨터과인지 착각하시는데 네. 기자님이 여러분 서울대 경제학과 역시 경제학과 서울대 정도면 네. 컴퓨터조차 네.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다. 제가 이찬진 선배랑 같은 서클에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컴퓨터 연구회라 그래서 SC.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저 안 껴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늦게 들어갔어요. 제가 2년만 먼저 입학했으면 그 팀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서클은 같았고 그 서클에서 바로 아래 한글이 나왔거든요. 이제 제가 2년 늦게 태어난 죄로 네. 그 팀에 못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나 네.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깨달음의 단계에 갔다는 걸 볼 수 있는 건 바로 깨달음. 인터페이스를 꼭 보셔야 인터페이스.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글로벌 시장의 위험을 판단하면서 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세워야 다섯 되고. 번째인 거죠? 네,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투자하실 때 보면 다들 종목 연구하시고 그쵸. 시장 연구하시고 네. 거시경제 공부하시고 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걸 연구 안 하시더라고요. 물려. 나 자신. 왜 한자성어에도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지피지기인데 이거 아무리 투자 대상만 연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를 모르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뭘 연구해야 되냐면 내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 이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AGG 말씀드렸는데 네.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변동폭이 굉장히 적고 음. 꾸준하게 이익을 내왔어요. 물론 굉장히 적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진짜 하루에 한 5%만 왔다 갔다 해도 정말 이제 정신적으로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투자를 못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정도는 돼야죠. 아, 예를 그렇죠. 들어 아니 하루에 20%도 안 움직여? 이게 뭐 재미가 없어 투자 못 하겠네. 네. 되게 용감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 계좌에서 20-30%가 마이너스 돼도 용감하게 막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 거에 공포에 떨지 않고 오히려 더 거기서 정말 어떤 투자의 심리를 더 느끼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계속해서 사고팔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 투자의 원칙을 잃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의 성격, 투자 성향에 따라서 원칙을 세우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그걸 시그널하고 같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딱 맞물려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에 대한 분석이 없이 투자에 들어가니까 자꾸 이제 투자에서 물리거나 아니면 자꾸만 손절매를 잘못된 타이밍에 하거나 이러면서 돈을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알아야 네. 투자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자, 기자님 말씀해주신 이제 5가지 시그널이 이제 미래의 불을 놓치지 않기 위한 5가지 시그널이 첫 번째 강세장 3년차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난 강세장과의 차이점을 분석하라. 두 번째가 이제 과거에 반복되었던 위기의 패턴을 배우고 기회를 잡아라. 세 번째 자산이 현금화하거나 안전자산을 비중을 늘려 분산 투자하라. 네 번째가 성공한 혁신기업 주식에 올라타라. 다섯 번째가 글로벌 시장 위험을 파악하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라. 이 5가지를 잘 판단한다면 우리가 이제 부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겠죠. 자, 1부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근데 늘 뭐 기자님 말씀 들을 때마다 느끼지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이 스피치가 살아있으셔서 2부도 또 기대되는데요.